고근 소총. 두 눈을 저절로 감기게 하는 그 맛. 시골에 두 처녀가 있었는데 서로 은밀하게 약속하였다. 우리 두 사람 중 먼저 시집가는 사람이 그 맛을 알려주기로 하자. 한 여자가 먼저 시집가자 시집가지 않은 여자가 그 맛에 대해 물으니 대답하였다. 신랑이 다리미 자루처럼 생긴 날고기를 내 요혈에 꽂더니 빼었다 넣었다 하기를 몇 차례 반복하자 정신이 점점 아득해지고 뼈마디가 녹는 듯 했으니 그 맛을 말로 표현하기 어려워. 시집가지 않은 여자가 물었다. 그 맛이 건너마을 최서방집에서 쓰는 제수용 밀과와 비교하면 어떻지? 밀과의 맛이 비록 달긴 해도 눈을 뜨고 먹는데 그 맛은 두 눈을 저절로 감기게 해. 눈을 뜨려고 해도 뜰 수 없으니 밀과 맛과는 비교할 수도 없지. 내 아빠의 꼬리가 저 꼬리처럼 크다면야 내가 무엇을 하나겠니? 순창에 사는 어떤 교생에게 한 딸이 있었는데 겨우 5살이었지만 무척 영특했다. 어느 날 밤 부부가 딸이 깊이 잠들었으리라 여기고는 바야흐로 즐기면서 잠자리에서 소리를 내니 딸이 그 소리를 듣고 이상하게 여겨 부모를 불러 물었다. 무슨 일이에요? 부친이 부끄럽게 여기고 몰래 자는 곳을 옮겼는데 그때 창으로 달빛이 희미하게 비쳐 딸이 아버지의 양모를 보고 말았다. 다음 날 아침 딸이 그 모친에게 물었다. 아빠의 두 다리 사이에 매달린 물건이 있던데 그것이 무슨 물건이에요? 모친이 손가락으로 아이의 머리를 튕기고 웃으며 말하였다. 그것은 내 아빠의 꼬리란다. 그래서 딸은 그것이 꼬리라고 믿었다. 그 후에 마구간에서 말이 약물을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을 보고서 딸이 급하게 엄마를 부르면서 말했다. 아빠의 꼬리가 왜 말의 다리 사이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모친이 웃음을 머금으며 말하였다. 저것은 말의 꼬리이지 내 아빠의 꼬리가 아니란다. 내 아빠의 꼬리가 저 꼬리처럼 크다면야 내가 무엇을 하나겠니? 어롱어롱만을 외치더니 알랄거리다 끝났다. 시골에 한 과부가 있었는데 계집종 한 명을 데리고 농사지으며 살면서 매번 소를 세네어 밭을 갈았다. 이웃에 사는 호라비가 얼룩소를 길렀는데 그 소로 품을 팔았다. 과부가 계집종을 시켜 소를 좀 빌려달라고 간청하자 소 주인이 계집종을 희롱하며 말했다. 내가 나와 하룻밤을 함께 즐긴다면 마땅히 소를 빌려주마. 계집종이 웃고는 돌아와 그대로 아뢰자 과부가 계집종을 보내어 동침하게 했다. 기쁨을 나눔에 이르자 소 주인이 말하는 것이었다. 내 물건을 넣고부터 일을 마칠 때까지 아롱우, 어롱우 두 말만을 차례로 읊어라. 다른 말은 끼워 넣지 마라. 그렇게 하고 나면 내 마땅히 소를 빌려주겠다. 할 수 있겠니? 속말의 작은 얼룩을 아롱이라 하고 큰 얼룩을 어롱이라 하는데 그 소의 색이 얼룩이었기 때문에 희롱한 것이었다. 마침내 더불어 일을 치르는데 처음에는 호라비가 시킨 대로 넣을 때는 아롱우하고 빼낼 때는 어롱우하였지만 흥이 달아오르자 어롱어롱을 연거푸 부르더니 이어서 아랄거리다 일을 마쳤다. 소 주인이 말하였다. 처음에는 두 말을 차례로 하면서 약속을 지키다가 어롱어롱을 연이어 반복하더니 또 그 반복하던 말도 있고서 아랄거리다가 끝났다. 그러니 소를 빌려줄 수 없겠다. 이처럼 고집하면서 소 빌려주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는데 과부가 이 이야기를 듣고는 분개해 계집종을 꾸짖으며 말했다. 두 가지 말을 틀리지 않고 하는 것이 뭐가 어렵다고 약속을 어겼단 말이냐. 소를 빌리지 못하면 어떻게 살겠느냐. 내가 해보겠다고 청해보겠다. 마침내 과부는 소 주인과 약속하고 가서 시험해보았다. 처음 교합함에는 감정을 억제하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는 아롱우, 어롱우를 10여 차례 하였지만 우누지정이 무르녹자 그녀 또한 어롱어롱만을 연거푸 외치더니 마침내는 알랄거리다 끝났다. 소 주인이 또한 말하였다. 당신도 약속을 어겼소. 순서를 틀렸을 뿐만 아니라 알아라다 끝마쳤으니 내가 어찌 소를 빌려주겠어? 이렇게 고집하면서 소 빌려주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이런 버릇을 가졌으면서 우리 고향을 헐뜯는단 말이오? 호남 사람들은 대나무로 생업을 섭는데 비록 가지 하나라도 함부로 자르지 않고 반드시 좋은 값을 기다렸다가 팔았다. 그리고 남양 사람들은 감으로 생업을 섭는데 열매가 열리면 그 술을 세워두고 밤낮으로 지켜 그 이익을 얻었다. 두 고을 사람이 마침 마주치게 되었는데 호남 사람이 먼저 남양 사람을 놀렸다. 귀향 사람들은 감이 익었을 때 천신하고 싶으면서도 참았다지 못하고서
조상의 신주를 감나무에 매달아 흠양케 한다지요. 이웃 아이가 새벽에 그 신주를 보고 백구로 여기고 화살을 쏘아 맞추어 신주가 다 부서지고 말았다 하던데 그렇습니까? 남양 사람이 대답하였다. 그것은 당신이 우리 고향 사람들을 모욕하려고 꾸며낸 것이요. 호남 사람들은 죽순을 무척 아껴서 새순이 올라오면 신주를 그 위에 걸어두고 오랫동안 흠양하여 실컷 먹도록 한다면서요. 그런데 하룻밤 새의 죽순이 갑자기 수십 척이나 자라서 아침에 보면 신주가 대나무 끝에 높이 매달려 있으므로 신주를 가지고 내려오자니 나무가 미끄러워 오르기가 어렵고 대나무를 구부리자니 부러질까 무서워 부득이 우는 화살로 위를 올려다보고 신주를 쏘아 떨어뜨린다지요. 그러다 신주가 깨어지고 손상되면 못쓰는 말편자를 대고 못질한 뒤 흔들어 보아 움직이지 않으면 기뻐하면서 천년을 써도 꿈쩍하지 않겠군 한다지요. 당신네 고향 사람들은 이런 노랑이 버릇을 가졌으면서 감히 우리 고향을 헐뜯는단 말이요? 호남 사람은 말이 막혔다. 내 처가 예쁘니까 방백이 가까이 하였지. 판서 송원 씨는 본성적으로 호색하였다. 송원 씨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데 이황의 문인으로 당쟁의 선봉에 섰던 관계로 반대파의 비평이 높았고 평안도원 찰사 대사관, 병조판서, 이조판서 등을 지냈습니다. 스스로 말하기를 평생에 반드시 천수를 채우리라 하고 병든 할미나 묵은 혹이 있는 여자라도 가리지 않은 까닭에 물건 파는 여자, 나물 캐는 아낙네들도 감히 그 동네에 들어가지 않았다. 일찍이 관동 지방을 안찰하며 돌다가 원주의 흠원창에 이르렀을 때 공권은 병어로 불타 없어졌으므로 호장의 집에서 묵게 되었다. 흠원창은 조선 전기 강원도 원주군 법천리에 설치되었던 조창이며 속어로 읍의 아전 중 우두머리를 호장이라 합니다. 호장에게는 어린 딸이 있었는데 공이 그녀를 마음에 두고 벼눈질하는데도 응하지 않았다. 그날 밤 공은 몰래 그 모녀의 눕는 곳을 눈여겨 살펴두었는데 딸은 총명한 자인지라 공이 주시하는 의도를 알아채고서 모친과 눕는 자리를 바꿔놓았다. 밤이 깊자 공은 옷자락을 축혀 올려 잡고 들어가 그 모친을 진압하자 모친은 도둑으로 여기고 소리를 질렀다. 공이 그녀의 입을 막으며 말했다. 나는 방백이다. 도둑이 아니다. 모친은 위세에 눌려 겁을 먹고서 공이 하는 대로 응해주었다. 그 뒤에 호장이 이웃사람과 싸우는데 이웃사람이 꾸짖으며 말했다. 내가 하는 짓이 이러니 내 아내가 방백에게 친압당하는 것도 마땅하지. 그러자 호장이 말하였다. 내 처가 예쁘니까 방백이 가까이 하였지. 내 처처럼 거칠고 밉다면 방백은 침을 뱉고 말았을걸. 듣는 자들이 손뼉을 치며 웃었다. 마음을 흔드는 5가지 묘함. 오성 이양복이 젊었을 때 도인 남궁두를 만났는데 부는 그때 나이 80 남짓 되었지만 얼굴이 쇠하지 않아 40살의 사람처럼 보였다. 남궁두는 조선 중기 단학파의 한 사람으로 허규는 그를 소재로 남궁선생전을 지었습니다. 오성이 물었다. 그대의 나이가 거의 90인데도 정력이 어린아이와 같으니 무슨 방수를 쓰기에 이 같은 것이요? 그 방수를 배우고 싶소. 그러자 두가 말하였다. 나의 방술은 매우 쉽습니다. 여색을 멀리하면 됩니다. 오성이 말했다.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좋아하는 바가 색인데 만일 여색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천년을 산들 무슨 이익이 있겠소? 남궁두가 말하였다. 당신의 말은 대단히 틀렸어. 오성이 희롱하며 말하였다. 꽃 같은 얼굴은 얌전한데 아름다운 태도는 농염한 것, 맑은 노래는 구름도 멈추게 하고 묘한 춤은 눈발이 휘감아 날리는 듯한 것, 아리답고 완곡한 말씨가 굿을 굴리는 듯하는 것, 연지와 분내를 풍기며 마음을 울렁이게 하는 것, 꽃다운 밤 비단자리에서 고운 교태를 다 부리는 것, 이 가운데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오히려 마음을 끌어당기는데 하물며 이 5가지 묘함을 겸비했다면 비록 송경처럼 철석 같은 마음을 가졌다 해도 어찌 동요되지 않을 수 있겠소? 송경은 당나라 현종 때의 명신으로서 강직하고 바른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남궁두가 말하였다. 이 5가지 묘함은 바로 염라대왕이 보낸 저승사자인데 그대가 깨닫지 못하는 것이요. 오성이 웃으며 말하였다. 여망전이라고 해도 어찌 여자가 하나도 없겠어? 남궁두는 말없이 미소를 머금었다.
사또님께서 장롱 속에 들어가 계십니다. 성종저의 원성에 이름난 기녀가 있었는데 그곳에 파견된 전우의 벼슬아치들이 모두 그녀에게 현혹되었다. 어떤 한 대관이 임금 앞에서 그 기녀에게 현혹되어 가까이 하였던 무리들을 탄핵하니 성종이 말하였다. 색을 좋아하는 것은 인지상정이니 쉽게 말할 수 없는 것이요. 대관이 말했다. 이를 참지 못한다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나이까. 그러고는 더욱 간절하게 주장하였다. 그 후 성종께서 그 대관을 특별히 관동 방백에 임명하였는데 그 사람은 부임하여 기생의 수청을 모두 물리쳤다. 성종께서는 몰래 원성 목사에게 일러 여색으로 그 방백을 시험하라고 명하였고 원성 목사는 그 이름난 기녀를 몰래 불러 말하였다. 임금의 뜻이 이러하신데 너는 그 방백을 속일 수 있겠느냐? 어렵지 않사옵니다. 그를 농에 가두어서 데리고 오겠나이다. 하루는 기녀가 일부러 가명의 말을 풀어놓자 뜰에 있는 국화를 모두 먹어치워 버렸고 이에 화가 난 방백이 말 주인을 찾으니 기녀가 거짓으로 과부 모습을 하고 들어가 아뢰었다. 집안에 남정네가 없는지라 말을 놓쳐 국화를 버려놓고 말았사옵니다. 이 죄는 10,000번 죽어도 마땅하옵니다. 방백이 그녀를 곁눈질로 바라보니 나이는 20살쯤 되어 보였는데 옅은 화장의 소복을 입고 있었으며 분과 연지를 바르지 않았는데도 타고난 자태가 둘도 없이 아름다워 마치 꽃처럼 예뻤다. 방백은 그녀에게 차마 벌을 주지 못하고 특별히 놓아보냈고 밤이 되자 방백이 시중드는 아이에게 물었다. 아까 말을 풀어놓았던 여자는 어떤 사람인고? 그는 소인의 누이인데 일찍 남편을 잃고 가명 근처에서 혼자 살고 있습지요. 방백은 이 말을 듣고 마음속에 담아두었는데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저녁 아이가 가만히 아뢰었다. 소인의 누이가 사또께서 관대하게 용서해준 은혜를 감사하게 여기고 집에서 땀배 한 그릇을 가지고 와 삼가 올리고 싶은데 감히 못하고 있습니다요. 방백은 잘됐다 여기고 그녀로 하여금 스스로 가져오도록 한 뒤 올라와 앉도록 명하였다. 때는 밤이 깊어가고 있었는데 시중드는 아이는 한문밖에 엎드려 있으면서 거짓으로 코 고는 소리를 내니 방백은 기녀의 손을 잡아당겨 바싹 다가와 앉았다. 기녀는 마치 부끄러워 겁을 내는 양하며 말했다. 소인은 창녀가 아니옵니다. 명을 따를 수 없사옵니다. 늦은 밤이니 아무도 모를 것이다. 마침내 가까이 하였고 이로부터 기녀는 저녁이면 관아에 들어왔다가 새벽이면 나왔으니 사랑하는 정이 매우 돈독하였다. 하루는 기녀가 방백에게 말하였다. 사또님께서 저를 진실로 사랑하신다면 저의 집이 홍살문 밖에 있는데도 어찌 한번 오셔서 견건한 정을 보여주시지 않으시는지요? 방백이 허락하고는 밤이 되자 몰래 함께 가서 옷을 벗고 같이 누웠는데 조금 있으니 문 밖에서 어떤 놈이 큰 소리로 꾸짖는 소리가 들렸다. 내가 야박하지 않을 만큼 너를 챙겨주었는데도 이제 와서 나를 배반하다니 결코 용서할 수 없다. 방백은 진퇴양난인지라 어찌할 줄 모르고 있으니 기녀가 말하였다. 강폭한 놈이오니 사또님께서는 잠시 장롱 안으로 피하십시오. 방백은 달갑게 여기고 장롱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놈이 문을 밀치고 들어와 성난 목소리로 꾸짖었다. 저 장롱 속에 있는 옷들은 모두 내가 마련해 준 것이다. 관아의 송사에서 도로 빼앗아 너에게 속은 것을 서력하고 말 테다. 그러고는 노끈으로 장롱을 동여매더니 짊어지고 나가 곧바로 목사에게 가 말했다. 소인은 아무개 기녀를 극진하게 챙겨주었습지요. 그런데 결국에는 배신을 당했습니다. 제가 평소 챙겨준 것이 모두 이 장롱 속에 있사오니 관전해 보이고 도로 가져갈 것을 청하옵나이다. 목사가 그 장롱을 열라고 명하였는데 그 안에는 다만 벌거벗은 한 남자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엎드려 있을 뿐이었다. 사람들이 모여 바라보니 그는 방백이었고 아전들이 일제히 아뢰었다. 사도님께서 장롱 속에 들어가 계십니다. 관아에서는 크게 경악하였고 이 소문을 들은 자들은 입을 가리고 웃었다. 야사씨가 말한다. 세상에서 가장 분별하기 어려운 것은 사람의 진실함과 거짓됨이다. 평상시에 도의를 말하고 예의에 맞는 거동을 꾸미며 명예와 절개로 자임하는 자라 할지라도 반드시 사실과 부합하라는 법은 없으며 평범한 무리 속에 섞여 있어 명예와 절개로 자처하지 않는 자라 할지라도 반드시 내실이 없으리라는 법도 없다. 사람을 앞에 놓고 논한 것이 그토록 준엄하였으나 미인을 한번 보자마자 장롱 가운데
인물이 되어버렸으니 진실로 가소롭도다. 세상에서 스스로를 헤아려 보지 못하고 한갓 낭만을 꾸짖는 자 중에 이 방백 같은 부류에 속하지 않을 자가 몇이나 있을까. 오늘 고금소총은 두 눈을 저절로 감기게 하는 그 맛이었습니다.